네, 고성호 칼럼입니다. 이종찬이 뭘 좀 알고 얘기해라. 어? 이종찬이가 어떤 자인지 그 실체를 좀 뭘 좀 알고 얘기해라. 이종찬이는 기회주의, 출세주의, 좌파다. 예, 그 국민의힘의 김용태라고 있잖아요. 그 젊은 친구. 이 친구가 또 김영석이 지명 철회해야 된다고 대통령한테 요구하고 나섰어요. 독립기념관장 부적절하니 대통령이 지명 철회해라. JT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얘기했어요. 우리의 역사관이나 민족적 자부심을 훼손할 수 있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학자로서, 그러니까 김영석 독립관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학자로서 일본 국민, 당시 일본 국적이었다는 표현을 학술적 의미로 쓸 수 있겠지만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정통성이나 역사적 배경을 말할 때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광복회나 순국선열 후손분들이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분들의 목소리를 잘 귀담아 듣는 것이 보수 정당이 나가야 할 길이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에 앞장서셨으면 좋겠다. 마치 이 김영태의 말은 대통령이 국민 분열시키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전제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복회가 반대하면 무조건 지명 철회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자가 김영석 관장이 학자로서 못할 만한 건 아니다. 그런데 독립관장으로서는 좀 그렇다는 건데, 아니 학자로서는 해도 되는데 독립관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얘기가 따로 있습니까? 학자로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얘기는 독립관장으로서도 당당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뭐 안철수가 또 뭐 김영석 관장에 대해서 또 시비를 거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조경태도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면서 김영석 관장을 압박하는 데 가세했어요. 그런가 하면 뭐 공무원 단체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 노조요. 민노총 소속 아닙니까? 한노총 소속인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정부의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한다. 철회하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이게 그냥 공무원 노조라고 하면 됩니까? 한노총 소속. 그런가 하면 이 이상민이, 대전의 이상민이 그냥 좀 조용히 있지. 광복회 등으로부터 환영 못 받는 인물이라고 하면 꼭 그 사람을 기념관 관장에 앉혀야 하는가?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이랬는데 제가 이 대목에서 좋아. 대통령한테 이런저런 비판할 수 있고 김영석 관장한테 이런저런 쓴소리 할 수 있지만 뭘 좀 알고 얘기를 해야지. 뭘 좀 알고. 자 보세요. 광복회 등으로부터 환영 못 받는 사람을 임명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 독립관장 임명하는 과정에 10명의 후보자가 경합을 했어요. 그중에 이종찬이가 추천한 자가 둘이에요. 그 둘이를 독립기념관 인사추천위원회가 그 10명 중에서 5명을 면접 대상으로 올렸어요. 5명은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켰어요. 면접하는 5명 중에 이종찬이가 추천한 둘이가 끼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들이 면접에서 최하가 돼버린 거예요. 그 이유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독립기념관장 하면 재정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이게 답변이라고 한 거예요. 이종찬이가 추천한 자들의 답변의 수준이 그래요. 그러니 꼴찌 5명 중에 하나는 5등하고 하나는 4등 했겠지. 그래서 탈락했어요. 그리고 1, 2, 3등을 올린 거예요. 그 중에 1등이 김영석 관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상민이 주장대로 하면 광복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니까 광복회가 지명한 사람을 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4등하고 5등한 자를 시켰어야 된다 이런 말 아닙니까? 독립기념관이 무슨 애들 놀이터입니까? 이종찬이라는 자가 추천하면은 4등도 되고 5등도 돼도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종찬이의 아들이 갑자기 지 아버지를 옹호하고 나섰어요. 이철우라는 교수입니다. 뭐 대통령하고 중마고우로 알려진 이철우라 그러는데 뭐 이 대통령과 이철우가 얼마나 친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진정한 친구라면, 친구가 대통령이 됐다면 최대한 대통령한테 도움은 못 줄 망정 부담은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친구로서 최소한의 그 금도 아니에요. 그 이자가 공개적으로 지금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 광복 회장께서, 지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가 하지. 광복 회장께서 작년 한일 정상회담 때 대통령을 정말 많이 도왔다. 뭘 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관을 확고히 함으로써 국민적 동의를 얻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자는 생각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배척당하고 공격당하고 음해당하는 것이 굉장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인 것 같다 이랬어요. 이종찬이의 역사관이 올바로 박혀 있다면 누가 그걸 음해합니까? 이종찬이가 삐딱하게 매우 위험하게 역사관을 전복시키고 있기 때문에 비판하고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역사논쟁 관련해서 대통령 주위에서 이상한 역사의식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이철우가 주장합니다. 한국 정치가 양극화가 너무 심하고 극단적 네거티브로 가다 보니 점점 극단으로 가서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한테 중도 민심을 잃지 마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중도 민심을 잃으면 곤란하지 않으냐고 했는데 주위 사람이라는 게 대통령 주위 사람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지지층을 확보해야 중도를 확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답을 들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자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었는데 좁아져서 매우 아쉽다 이랬어요. 참 교묘하게 지금 말장난을 하고 있네요. 우선 대통령 친구가 벼슬이야? 메시지 보내면 대통령이 답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지금 그거 안 했다고 지금 은근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대통령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 유튜브 하면서 조금 알려져 가지고 전혀 처음 보는 전화번호로 메시지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성구가 나 경기 72에 누군데 근데 전화번호로는 제가 누군지 전혀 그리고 제가 워낙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편이라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야 성구가 경기 72에 누군데 하면 일단 제가 얘가 내 동기구나 하게 되죠. 그래 놓고 나서 그러면 경기공학교를 제가 다닌 게 76년 72년 3년 4년이니까 언제입니까? 한 50년 전입니까? 그렇잖아요. 학교 다니다가 그 후로 만난 적도 없으니까 50년 만에 고등학교 동기 친구라는 친구가 어쨌든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문자를 보냈어요. 50년 만에. 근데 나는 그 친구가 누군지 얼굴도 기억 안 나고 아무런 스토리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 놓고 이 친구가 야 근데 말이야 넌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 좀 살살해. 그럼 제가 거기다 대놓고 답을 해야 돼요? 답을 해야 됩니까? 전 답 안 해요. 그런 거. 그러면 이제 저더러 읽고 씹었다고 일십이라고 저 비난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답을 합니까? 저는 대통령이 이철우의 이 문자 메시지를 만약에 읽었다면 그럼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근데 이자가 답 안 했다고 지금 대통령을 지금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참.
자, 이철우는 저 경북지사 이철우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연세대 법학과 교수 이철우입니다. 자, 그런데 광복 회장께서라고 아주 극존칭한 이철우의 애비 이종찬이라는 자, 이 자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거의 빨갱이입니다. 경력의 화려한 부분은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서 쌓았어요. 민정당 출신으로 국보위 위원을 지내고 4선 국회의원에 민정당 원내총무에 사무총장에 대통령 후보까지 넘보고 하다가 새 부족해서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말을 갈아타서 김대중이 똘마니가 됐습니다. 그런데 김대중이 똘마니가 된 다음에 이자가 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안전기획부를 국정원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바꿨어요. 아니 뭐 그 기구 그냥 이름 하나 바꾼 건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세요. 외교부하고 외교통상부하고 아니 같은 외교부인데 이름 하나 바꿨는데 아니잖아요. 외교부 하면 외교만 하는데 외교통상 하면은 산자부나 경제 파트의 통상 부분을 외교부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 이름 하나로 수백 명의 공무원이 이동이 돼야 됩니다. 업무의 상당 부분이 바뀌는 거예요. 정부 부처 이름을 함부로 짓는 게 아닙니다. 함부로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원래 국가안전기획부였어요. 줄여서 안기부. 이 안기부는 영어로 Agency for National Security Planning이에요. 국가안보와 관련된 모든 기획을 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냐? 안기부는 국외의 정보, 해외 정보, 국내 보안 정보, 수집, 작성, 배포,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 시설,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형법 중 뇌란의죄, 외환의죄, 군형법 중 반란의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기부는 수사기관이에요. 수사기관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김대중이가 정권 잡고 이종찬이를 시켜서 국가정보원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지금 국정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국가정보원은 안기부의 수사 기능을 싹 빼버렸어요. 그냥 정보만 수집하라. 이렇게 국가 좌파들, 간첩들에 대한 중추 수사기관이었던 안전기획부를 그냥 정보만 수집하는 이빨 빠진 호랑이로 만들어버린 자가 이종찬입니다. 그리고 이 이종찬이가 국정원장으로 있으면서 그 이전의 역대 정권,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 그 이전에 박정희 정권부터 쭉 국가안전기획부 또는 중앙정보부 시절에 간첩들이나 이 종북주사파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 부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수백 명의 정예 요원들입니다. 수십 년간 그 대방첩 업무에 종사했던 전문 요원들. 수백 명을 하루아침에 잘라버립니다. 수사 기능을 없애버렸으니까. 수사 파트에 일하는 사람들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고 전부 옷을 벗겨버렸어요. 수백 명이 이때 그냥 강제 해고당합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부당 해고당했다고 복직 재판을 통해서 복직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수백여 명의 이 대방첩 전문 요원들이 잘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선 당장 간첩이 왔다 갔다 해도 수사할 실력이 안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대북 수십 년간 대북 방첩 전문 요원으로 일했던 사람들은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라도 북한의 휴민트들을 다 갖고 관리를 해요. 이 휴민트들이 완전히 다
뿌리채 뽑혀버렸어요. 김대중 정권 때 휴민트가 파괴됐다고 하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짓을 한 것이 이종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종찬이는 용공 혐의가 매우 짙다. 제가 아까 빨갱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종찬이는 매우 용공 혐의점이 짙은 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목과 관련해서 남광규 소장이 이렇게 이야기한 기고문이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에서 가장 혜택받은 정치인이었던 이종찬이 새 부득이 하자 김대중과 손을 잡았다. 김대중 정부에서 안기부장이 되고 그리고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개편하면서 초대 국정원장을 맡았다. 그리고 나서 2017년에 문재인 지지를 선언했다. 정권을 오가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를 누렸다. 좌우를 넘나들면서 온갖 단물은 다 빨아먹었다. 그야말로 희대의 기회주의자 출세주의자다.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병로의 손자인 김종인과 매우 비슷한 정치 행보를 보였다. 일관성이 전혀 없는 변절과 입신양명의 출세주의자 전임자 김원웅이야 똑같이 닮았다. 이게 뭐 닮은 게 왜 이렇게 많아? 김종인이랑 닮고 김원웅이랑 닮고. 그래서 이자가 기회주의자 출세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공 혐의가 매우 짙은 그런 자를 그 애비의 이 잘못된 이 행태를 말리지도 않고 비판까지 하라고는 요구하지 않겠어요. 말려야지. 말리기는커녕 그걸 광복회장께서 하면서 부추기고 오히려 중마고우라고 하는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이 이철우라는 자.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팩트도 잘 모르면서 김영석 독립관장 해임하라. 지명 철회하라. 이렇게 떠들어대는 이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의 태도. 그래 제가 오늘 고성호 칼럼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뭐 좀 알고 얘기해라. 뭘 좀 알고 얘기해라. 이종찬이야말로 기회주의 출세주의의 좌파다.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이 글은 올해 포럼 16년째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올해 포럼의 회장 함승희 회장의 발제문입니다. 제가 가급적 제 식대로 윤색하지 않고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함승희 변호사, 함승희 회장은 옛날 모래시계라는 드라마의 진짜 모래시계 검사의 진짜 모델입니다. 정치판에서는 홍준표가 모래시계 검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홍준표는 이 함승희 진짜 모래시계 검사 밑에서 수사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함승희 회장이 올해 포럼을 결성한 것이 16년 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창립 16주년입니다. 그럼 언제입니까? 2008년인가 그렇죠. 그때 이 창립이 됐어요. 2008년이라는 해가 어떤 해냐? 2007년에 이명박 박근혜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졌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승복을 선언하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는데 바로 그때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를 표방하면서 띄웠던 포럼이 바로 올해 포럼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였던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2008년에 다시 박근혜를 외치면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뛰어들었던 이 함승희 회장이 만든 포럼이 이 올해 포럼이고
그 후로 지금까지 매년 의미 있는 행사를 하면서 창립 16주년을 맞은 기념 세미나를 이제 9월 3일 날 상공회의소에서 아침 9시부터 하게 됩니다. 저희 고성호TV는 그날 행사를 전체를 취재해서 여러분께 주요 내용을 그 후에 보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날 아침 KBS 라디오를 마치는 대로 그 행사장 상공회의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실 분들은 저희가 9월 3일 그 가까운 시간에 다시 행사 예고를 해드릴 테니까 누구든지 편하게 와서 함께 하시면 되는데, 그날 올해 포럼의 회장 자격으로 발제문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줘서 제가 그걸 쭉 읽었는데 저 혼자 읽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내용이 중요해서 제가 먼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2년 전 정권이 교체됐을 때 많은 이들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복원과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기대하며 희망에 부풀었다. 그러나 자금 이 땅에서는 헌법상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치명적 파괴가 진행되고 있다. 중범죄자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반헌법적 입법 독재가 자행되고 검수완박으로 검찰 수사권은 무력화되고 보복성 탄핵으로 사법부가 겁박되고 대공수사권은 사실상 폐지되고 정당은 범법자를 위한 방탄용 사당이 되고 언론은 특정 정치 세력의 나팔수로 전락하는 등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무수한 작태가 자행되고 있다. 집권 세력 또한 왜곡된 국가관, 왜곡된 역사관으로 세뇌된 채 중도 확장을 표방하는 어줍지 않은 기회주의자들이 주류 세력이 되어서 보수당으로서의 정체성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많은 이들은 이러한 현실에 암담한 미래 걱정에 마음 편할 날이 없다. 도대체 지난 2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2년 전보다 더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일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과거 10여 년간의 좌파 정권 속에서 권력과 이권의 단맛을 본 친북 주사파 세력이 도처에 뿌리 내린 이권 카르텔이 더욱 강고하게 구축되면서 사악하고 교활하게 정권의 재탈환을 획책해온 반면에 이른바 보수 우파로 간주되던 자들은 기득권 세력으로서의 과거의 타성을 벗어나지 못한 채 일신의 영달에만 급급한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40 총선거 때 국민의힘으로 출마한 자들 가운데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신념도 열정도 없이 오직 기호 2번에만 혈안이었던 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당선된 후에는 의원으로서의 온갖 특혜에 안주하면서 좌파들의 오만방자한 의회정치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오불관원인 행태가 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 운영에 있어 정치의 역할은 결코 폄훼될 수 없는 막중지사다. 품격 있고 안정된 정치야말로 경제번영과 문화창달의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은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정치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근본 원인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에는 민주시민이 있어야 한다. 민주시민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올바른 민주주의가 운영될 수는 없다. 근대국가의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출발한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형성되지 못하였으면 당연치사다. 취약국가, 결핍국가로 출범한 대한민국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건국과 생존을 위한 물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사력을 다했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다 보니 사회질서, 체제 유지가 우선되면서 민주 시민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입만 열면 민주화를 외쳤던 세력들도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국민국가에 있어서의 국민의 형성이나 민주시민교육은 고사하고
마오 사상이나 볼셰비즘에 빙의되어 영혼을 팔아온 자들이다. 이 세력들이 집권했을 때 민주주의는커녕 유사 전체주의로 변질되어 마치 마오쩌둥 시대 홍위병을 앞세워 인재를 척살하고 역사를 파괴했던 문혁의 데자뷰처럼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수백 명의 전 정권 인사들을 감옥에 보내고 근현대사를 왜곡했던 행태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지 모른다. 이 같은 역사성과 사회성 속에서 집단지성의 지혜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연구하고 계몽하고 지켜낸다는 소명의식으로 올해 포럼은 16년 전에 출범했다. 로버트 프리먼 버츠는 민주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으로 정치인, 지식인은 물론 모든 국민이 그 나라의 1. 건국의 역사와 이념, 2. 헌법의 정체성, 3.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와 신념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하나는 정통 자유우파 세력의 강고한 결집이다.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적 바탕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이고 자유를 제거한 인민공화국을 추정하는 행위는 국가에 대한 반역이다. 대한민국의 국가는 애국가이고 니머리한 행진국이 아니다. 국기는 태극기이고 한반도기가 아니다. 라는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평범한 신념을 가진 그런 이들이 강고한 결사체를 구성하여 반국가 세력에 결연하게 맞서 대한민국 정체성 수호투쟁을 할 것을 제안한다.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 체제 수호를 위한 헌법 개정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적화 통일을 획책하는 북한,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인 중국, 인민공화국을 추정하는 국내 종북주사파 세력 등 극히 열악한 안보 환경에 둘러싸인 대한민국 헌법은 이른바 체제의 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아무런 보호장치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서독헌법과 이를 계승한 통일 독일 헌법은 79조 3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지키는데 핵심적 조항은 영원히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또 20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폐기하려는 자들에 대항하는 국민의 초법적 저항권을 보장했다. 21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려는 정당은 강제 해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전투적 헌법 덕분에 서독은 장기적인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급기야 동독을 흡수통일할 수 있었다. 미국 또한 수정헌법 제14조에 연방정부에 대한 반란이나 반역을 하는 데 개입하거나 이들에게 도움을 준 자는 대통령 등 주요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현행 헌법은 헌법 적대적 세력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상태다. 거짓과 날조로 왜곡된 사실에 광기를 일으켜 스마트폰에 야광 등을 흔들면서 광화문 광장에 모여들었던 대중들을 가리켜 촛불혁명이니 평화적 시민혁명이니 부추기면서 그 맨 앞줄에 서서 선전선동하던 다수의 정치인들은 독일 헌법이나 미국 헌법에 의하면 바로 헌법의 적, 체제의 적으로 단죄할 수 있게 된다. 각종 청문이나 국정감사를 빙자하여 헌법상의 국가기관을 모독하고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정치의 근간을 파괴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은 자유민주 체제의 적으로 간주하여 응징할 수 있게 된다. 결론, 우리 헌법을 전투적 헌법으로 개정하기 위해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모든 자유우파 정치인, 지식인, 정당, 단체들에게 호소하는 바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9월 3일 발표될 발제문을 제가 먼저 압축해서 소개해 드렸는데, 이 내용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당장 좀
마음을 재정비하시고, 그리고 9월 3일 행사에 참여하시는 것은 물론 이후 전개될 전투적 헌법 개정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고성국 칼럼.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디올 파우치 수사 종결. 이 쉬운 걸 왜 진작 안 했냐? 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 파우치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부장검사 김승호. 이 형사 1부는 최근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수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속 상관이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 결과 보고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수사 결과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김성호 부장검사를 데리고 가서 대면 보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이원석의 지시에 따라서 구성된 전담수사팀 이후 3개월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를 가지고 수사를 해왔어요. 핵심 쟁점은 최재형이가 제공한 디올 파우치가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위한 선물이었는가, 그리고 실제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사이에 대가성을 의심할 만한 청탁이 오갔는가, 이 두 가지였습니다. 수사 결과 디올 파우치는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다. 그리고 최재형의 청탁 역시 불분명하다. 이게 검찰의 수사 결과 결론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사건은 무혐의 종결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디올 파우치는 국고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종 처분 전에 이제 불기소 이렇게 수사 마무리를 최종적으로 하기 전에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열어도 되고 안 열어도 되는 겁니다. 열어도 되고 안 열어도 됩니다. 또 열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제시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권고적 효력이기 때문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팀이 사건 종결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그래도 국민적 관심이 모인 사건이니까 객관적인 수사심의위원회, 외부 기구죠,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한 번 더 이렇게 수사했더니 내용이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불기소하려고 그러는데 당신들 생각은 어떠냐라고 묻는 절차를 가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사실은 최재형이가 대검에 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어요. 이게 불기소로 결정이 난 것 같으니까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라도 이거 기소해야지 왜 불기소야 라고 하는 의견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견이 나오더라도 상관은 없는데 구애받지 않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그런 결론이라도 나오면 정치적으로는 타격을 크게 받겠죠. 그런 걸 노리고 최재형이가 정말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원래 이 수사심의위원회는 백은종이라는 자, 서울의 소리, 이자가 소집을 요청했지만 이자가 고발을 해서 이 사건에 지금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발인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권한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자 백은종이 대신에 최재형이가 나서서 지금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대세에는 관계없습니다. 검찰이 불기소로 사건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입장과 관련해서, 이런 결론과 관련해서 한동훈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법적 판단은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으로 거기에 맞는 판단은 검찰이 내렸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같은 말도 이렇게 뱅뱅 돌려서, 그리고 사실은 문장도 잘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말을 안 하면 이 말이 안 되는 줄 아는 모양이야. 그냥 검찰의 수사를 믿는다든지 검찰 수사 환영한다라든지. 한동훈이는 기자들과 만나서, 기자들도 아주
짓궂고 얍삽하죠. 한동훈이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검찰의 김건희 여사 무혐의 결론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일부러 이렇게 묻는 거예요, 기자들이. 예. 그러자 사법적 판단은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으로 그게 맞는 판단은 검찰이 내렸을 거라 생각한다. 이런 답변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한마디를 덧붙였는데 뭐라고 그랬냐. 상세히 보진 않았다 이랬어요. 어쩌라는 거야. 아이고 참. 자신이 그렇게 없으면 차라리 말을 말든지. 자,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은 펄펄 뛰고 있습니다. 예, 검찰의 혐의 없음 처리 결정과 관련해서 아무리 엉터리 면죄부를 내려도 국민은 명품백 사건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예,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은 검찰이 명품백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다면 이는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을 향해서 당장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 이게 좌파들이 보기에 그동안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할 때 약한 고리가 김건희 여사라고 생각해서 맨날 김건희 여사를 정말 인격 살인하듯이 고문을 하고 압박을 했는데 그게 안 먹혔잖아요. 근데 이 좌파들이 새로운 약한 고리를 찾아낸 거야. 그게 한동훈이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자꾸 한동훈이한테 가서 국민 눈높이 갖다 대는 거예요. 대통령 봐주기 수사다. 면죄부 수사다. 자, 뭐 야당이 이런 반응을 보일 거라고 하는 거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죠. 제가 오늘 칼럼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이겁니다. 3개월 만에 수사 종결이 됐어요. 3개월 만에 대면 직접 수사까지 하고서 수사 종결이 됐어요. 사건 자체가 이게 너무나 간단한 사건이고 애초부터 기소 자체가 안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3개월도 사실은 신중을 기하느라고 시간을 좀 끌은 것 같아요. 3개월 만에 수사 종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를테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있잖아요. 그거 4년째 질질 끌고 있잖아. 이렇게 간단한데 왜 이걸 진작 안 했냐 말이에요. 한동훈이가 법무장관으로 있을 때 왜 한동훈이하고 이현석이는 이렇게 간단한 사건을 이렇게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데 왜 그동안 마침표를 찍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무능해서 못 찍었다. 그럼 할 말 없어요. 그런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 안 찍은 건데 마침표를. 도대체 한동훈이는 무슨 생각으로 김건희 여사를 사법적으로 마침표를 찍지 않았냐. 이렇게 간단한 것을. 라고 하는 이 의문을 제가 강력하게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한동훈의 가치가 뭐냐. 이거 제가 또 뜬금없이 한동훈 비판하려고 이런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이 김건희 여사를 부도덕하다 그러면서 사과를 요구했던 이 박정훈이라는 자. 이 자의 입이 얼마나 가벼운지 하여튼 나오는 대로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이 자가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박정훈이가 뭐라 그랬냐. 친한계와 친윤계는 다르다. 다르다. 친한계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 나 이거 돌겠네. 친한계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얘기는 뭐냐. 친한계와 친윤계가 다르다. 그런데 친한계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친윤계,
대통령 중심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은 가치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게 아니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럼 뭐겠어요? 가치를 중심으로 모인 게 아니면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모였다, 이 말 아니에요. 야, 참. 그러면서 이자가 한동훈의 과제, 한동훈 대표의 과제는 원내 세력화, 끈끈한 세력화, 친윤처럼 돌격 앞으로 했을 때 갈 수 있는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친한계가 친윤계하고 다르다며. 친한계는 가치 중심으로 모였다며. 그런데 친윤계는 이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이해집단이라고 지금 폄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이자가 그런데 앞으로 한동훈이는 친윤계처럼 돼야 된다고 주장하잖아요. 여기 친윤처럼 돌격 앞으로 했을 때 갈 수 있는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거다, 한동훈의 과제는,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나 참, 나 이런 걸 논평을 하고 있어야 되네.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됐지? 여러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치에서 정말 보기 드물게 자신의 핵심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 지향을 일관되게 관철해 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는 뭐냐? 세 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자신의 연설문에서 밝힌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둘째, 공화주의. 셋째, 법치주의. 자유주의, 공화주의, 법치주의, 이 세 개가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선언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 세 가지 가치를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자유주의, 공화주의, 법치주의. 윤석열 대통령이 저 종북 주사파들과 한 채의 양보도 없이 싸우고 있어요. 수많은 대통령 제2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왜? 저 종북 주사파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악법이 자유주의를 파괴하고 공화주의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악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2요구권을 무기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논평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반국가 세력이 압력하고 있다. 그 반국가 세력은 자유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이고 공화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이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이기 때문에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국가 세력과는 타협 없다, 타협 없는 적대적 관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이 세 가지 가치, 자유주의, 공화주의, 법치주의라는 핵심 가치로 자신을 무장하고 이 핵심 가치를 위해서는 온몸을 던져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국정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 핵심 가치, 자유주의, 공화주의, 법치주의는 뭐냐?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예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라고.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자유주의와 공화주의가 1조 1항에 딱 선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가치는 곧 대한민국 헌법 가치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나가고 있는데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인 친윤계가 가치가 없는 그냥 이해 집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동훈이한테 묻습니다. 한동훈, 당신의 가치는 뭐냐? 당신은 무슨 가치를 갖고 지금 정치판에 뛰어들었냐? 대답해라. 한동훈이야말로, 한동훈 주변에 있는 자들이야말로 그 허접한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권력 부스르기 때문에 모여있는 자들 아니냐.
한동훈이가 과연 김경렬이하고 무슨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가? 진중권이랑 무슨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가? 있다면 한동훈이 좌파네. 있다면 한동훈이는 친중이네. 선언해라 말이야. 그러면 어디 함부로 친한계는 가치 중심으로 모였다고 나불거리냐 말이야. 무슨 가치인지 설명해라 말이야. 그러면 네. 국민의힘은 한동훈 개인 사당이 아닙니다. 이재명이처럼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완전히 사당화 시킨 상태에서라면 아, 이 당 내 당이야 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은 한동훈이 당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대한민국을 근대화하고 대한민국을 민주화한 70여 년의 한국 현대사 근대사를 온몸으로 바쳐온 우리 자유우파가 주인인 당이에요. 그 당에 들어와서 그 당의 이념으로 동화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내용도 없는 어디서 한동훈의 핵심 가치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 친한 세력은 가치 중심의 정당, 가치 중심의 세력이라고. 그러면 국민의힘은 뭔데? 이런 가당차는 이런 막말, 제가 보기에 막말이에요. 이런 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최고위원 만들겠다고 포스터까지 같이 만들어가지고 돌아다닌 한동훈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근원적이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한동훈의 답변이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오늘 고성국 칼럼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괴담자를 색출하다입니다. 연합뉴스가 실론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 괴담도 방심도 안 돼. 괴담도 안 된다 그랬는데, 안 된다 그런다고 해서 저것들이 안 합니까? 못하도록 해야죠. 어떻게? 엄벌에 처해야죠. 아니면 말고식의 괴담 유포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마지막 한 명까지 끝까지 찾아가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정도의 선례를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후쿠시마 괴담과 관련된 매우 강력한 논평을 오늘 내놨습니다. 요즘 보면 이 정혜전 대변인이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어쨌든 뭐 일하는 거 보면 알죠. 자,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야당이 후쿠시마 괴담을 방류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과학적 근거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음에도 괴담 근원지인 야당은 대국민 사과조차 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괴담을 이겨낼 길은 오직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뿐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92개소에서 243개소로 확대했고 수입 신고된 모든 수산물에 대한 생산지 증명서를 확인해왔다. 지난 1년 동안 국내 해역, 공해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무려 49,600여 건의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핵 폐기물, 제2의 태평양 전쟁 같은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 6천억 원이 이 과정에서 투입됐다. 야당이 과학적 근거를 신뢰하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바로 이 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일 수도 있었던 혈세다. 국민 공포감 증가, 국민 분열로 인해 들어간 사회적 비용은 돈으로 환산할 수조차 없다. 괴담 피해는 어민, 수산업 종사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다행스러운 것은 현명한 국민 여러분께서 과학적 근거를 믿고 우리 정부를 신뢰해 주셨다는 것이다. 대형마트 3사 수산물 매출은 예년 수준을 웃돌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도 지난해보다 늘어나는 등 수산물 소비도 늘어났다. 그런데도 야당은 반성은커녕 지금도 자극적 발언으로 황당한 괴담 선동에 몰두하고 있다. 무논리, 무근거,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는 것이 바로 야당이다. 반성의 시작은 솔직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다. 광우병, 사드에 이어서 후쿠시마까지 국민을 분열하는 괴담 선동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라. 이게 대통령실의 대변인 브리핑입니다. 이런 논평을 국민의힘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이게. 어쨌든 제가 이 논평을 보면서 작년 생각이 나네요. 제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두 번인가요? 세 번인가요? 인천 연안시장에서 이때 저 종북주사파들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와 관련된 온갖 괴담 유포에 맞서서 우리 수산물 먹기 이 아미고 모임을 여러 차례 함께 했습니다. 또 저와 시간을 같이 맞춰서 전국의 60여 군데 아미고 회원들이 각자 형편에 맞게 수산물 먹는 캠페인을 벌이면서 현장 사진을 함께 보내서 나누어 보기도 했어요. 그게 불과 1년 전이네요. 1년 전입니다. 그때 그 종북주사파의 그 사악한 그리고 그 집요한 그 천박한 이 괴담 유포 안 잊으셨죠? 그러면 이제 1년이 지나서 그 괴담이 완전히 거짓말이고 체제전복을 노린 종북주사파들의 반국가 활동의 연장 일환이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죠. 엄정한 사법적 책임을 추궁해야죠. 그냥 넘어가면 저것들이 말이죠. 틈만 나면 아니면 말고식으로 다시 괴담 유포하고 시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니면 그냥 다 잊어버리고 또 지나가요. 사드 때도 그랬고 광우병 때도 그랬어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 강력한 브리핑이 나오자 민주당이 대통령실이 무슨 근거로 후쿠시마 괴담이라고 매도하느냐 이러면서 막 발악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데, 자, 이게 얼마나 과학적 근거를 가진 주장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는 그동안 8차례 방류됐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 방류한 오염 처리수 그리고 우리 해역의 방사능 수치를 점검하는 KINS 모니터링 팀은 24시간 하루도 쉬지 않고 가동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24시간 가동된 모니터링 팀을 통해서 오염 처리수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을 해왔고, 수산물 바닷물 대상 방사능 검사만 총 49,633건 시행한 겁니다. 이 중에 단 한 건도 국제 기준치를 넘긴 방사능 수치가 검출된 것이 없습니다. 정부는 이 산하연구원 인력을 쭉 3교대로 투입을 해 오고 있어요. 총 45명의 연구원으로 꾸며진 모니터링 팀 중은 2개, 해수 감시반과 오염 처리수 방류 설비 현황 확인하는 설비 감시반, 이렇게 나눠줬고 각 반별로 오전, 오후, 야간 3조로 나눠서 24시간 커버를 해왔습니다. 또 방류 현장을 점검하는 시찰단 3명이 2주에 한 번꼴로 일본에 4박 5일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3명 중에 2명씩 짝을 지어서 2주에 한 번씩 일본을 쭉 방문해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간 쌓인 그 조사를 가지고 발표를 한 겁니다. 더 이상 어떤 과학이 필요합니까? 이런 근거를 가지고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와 관련된 종북주사파, 좌파,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전부 가짜거나 괴담이었다라고 지금 규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성을 촉구하고 사과를 촉구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무슨 근거로 우리를 괴담이라고 매도하냐고 지금 반론을 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쯤 되면 국민의힘에서 진짜 이런 거 갖고 생방송 토론하자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괴담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전 국민 앞에서 진짜 한번 토론해보자. 끝장 토론해보자. 무슨 대표 회담을 뭐 생방송하자 이렇게 주장할 게 아니라 이런 거 갖고 끝장 토론하자. 전 방송사가 생중계 해달라. 네, 집권당이 해야 될 일을 하나도 못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실이 이렇게 나서서 직접 야당과 각을 세우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의힘 정신 차리라 라고 각성, 일대각성을 촉구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